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관리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 부분을 보시면은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 부분입니다. 사원 등록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급여 대장, 급여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사원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급여 대장이나 뭐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사원 등록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의 인적사항을 넣을 수 있는 기본사항이라는 곳이 있고 부양가족 명세, 우리가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양가족 공제 부분에 있어서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추가사항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원 등록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잘 하셔야지 업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4번입니다. 4번 부분은 특정 부분, 우리가 말하는 밑에 보시면은 10자리 부분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입력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사항에서 먼저 입사연월입니다. 입사연월 부분은 정확히 기입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정확히 기입을 하셔야지 퇴직급 계산이나 아니면은 사대보험에 있어서도 입퇴사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연월일을 잘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 자격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 구분입니다. 거주 부분 같은 경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국외 근로 제공입니다. 자, 국외 근로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 원양어선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이 비과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여러 체킹을 1번, 2번, 3번 중에 체킹을 하시면 추후에 급여 대장을 입력할 때 이 사원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부분이 설정되는 항목입니다. 자, 요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19% 단일 세율이죠.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은 여러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생장직 등 여부입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년 총급여의 2,500만 원, 전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 되고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에 해당될 때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생장직에 해당된다면은 여러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체킹을 하시고 근로 비과세 부분을 해당 사항을 체크를 하십니다. 광산에 해당되면 2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생산 부분은 1번 여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생산직 등 여부를 여러 체킹을 하신다면은 상단에 부양가족 불러오기에 전년도 총급여를 불러오면 전년도의 이 송아지 씨의 총급여가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전년도 총급여가 불러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10번 생산직 여부에 여러 체킹이 돼 있어야지 전년도 총급여가 불러와진다. 그래서 정년도 총급여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비과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해당 주소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12, 13, 14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의 각각 아니면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의 각각의 보수 월액이나 기준 월액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퇴사연월일입니다. 퇴사연월일은 퇴직을 했었을 때 퇴사연월일을 입력을 하시는 란인데요. 퇴사연월일을 입력을 하셔야지 추후에 퇴직금 계산이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퇴사 연월일도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 관계나 성명 이런 부분을 적게 돼 있는데요. 부양가족은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와 추가 공제,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하는 세무사랑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적 공제 대상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매월 원청 징수하는 소득세 및 연말정산 업무가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공제자 한 명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공제를 하는데 그 부분의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를 이제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 그 다음 동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해당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고 나이나 동거 여부는 중요하진 않고 다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를 해보면 이 부분은 500만 원일 때 100만 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100만 원 이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500만 원 근로소득이 이하가 된다면은 소득 요건은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계 존속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 요건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고 주거 형평상의 별거도 허용합니다. 주거 형평상에 별거를 한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입니다. 자, 20세 이하여야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 요건은 필요합니다.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배우자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 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다.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이 요건은 중요치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되고 소득 요건과 동거 부분도 같이 동거해야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요건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추가 공제입니다.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데요. 먼저 경력우자자 공제인데 만 70세 이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 2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가 종합소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에 해당될 때는 50만 원입니다. 한부모 소득공제인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3번하고 4번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번을 적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더 크니까요. 자, 세액공제도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에 15만 원이고 2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 이렇게 해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7세 이상 부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7세 이하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에 해당돼서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각각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화면을 보시면은 연말정산 관계는 밑에 있듯이 F2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관계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해당 사항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자료나 나이나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기부시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안철이라는 뭐 직계 비속이 있는데 불호돼 있지만 결과 불호돼 있다면은 기본 공제 대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20세 넘었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건데 불호돼 있지만 이렇게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했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150만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뭐 신용카드나 기부금이나 뭐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위해서 반드시 부양가족 공제로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를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추후에 우리가 대개들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이제 거래처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때 요즘은 대개들 PDF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PDF 받을 때 부양가족의 내용이 다 있어야 PDF 자료에서 그 부양가족들의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희 씨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안기부 씨한테 받은 PDF 자료에 안철희 씨의 PDF 자료가 있더라도 별도로 그 자료는 전송되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관계는 밑에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3번 자녀공제 부분을 한번 잘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의 취약아동 포함이고 이제 7세 이상의 취약아동도 포함이지만 아동수당 받지 않는 부분이죠. 그럴 경우에는 직접 변동을 체킹을 하셔서 여부를 하라는 거죠. 기본적인 세팅은 7세 이하에 해당된다면은 자녀 공제가 체킹이 되어 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세무사랑 프로입니다. 그런데 밑에 여기 있는 7세 미만의 취약아동에 해당되신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체킹을 하시면 되겠죠. 6세 이하에 되더라도. 지금 안영희 씨 같은 경우는 7세기 때문에 자녀 공제가 저절로 체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위탁관계 부분인데요. 이 위탁관계는 F2를 눌러 보시면은 해당되는 사항을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위탁관계도 가급적이면은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탁관계가 추후에 뭐 사대보험 부분인데요. 우리가 피부양자를 입력을 할 때 위탁관계까지 기본 자료를 여기에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피부양자 내용을 불로기를 통해서 했었을 때 그때 위탁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절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탁관계도 적절하게 맞게끔 이제 체킹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사항입니다. 자, 추가사항에는 뭐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나머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뭐 해당 사항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째 회계처리 급여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코드, 우리가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할지의 부분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계정 코드,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 놓으면 추후에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하는 방식을 처리를 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사원의 계정 코드를 여기에 체킹을 한 계정 코드대로 내역들이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들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여기서 보시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처리를 대개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될 때는
회계 처리 부분은 이렇게 반드시 체킹을 하셔갖고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게끔 하게 되면 좀 편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인데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이 되시면은 여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리산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11일 날 입사하셔갖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 감면에 해당되셔서 여로 체킹을 한 부분인데요. 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과 소득세율 적용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입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 우리가 감면 대상 근로자는 취업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그 다음 취업일 현재 60세 이상인 우리가 말하는 사람, 그 다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해당됩니다. 이 감면 대상 근로자가 우리가 중소기업 기법법상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이제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입니다. 5년. 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에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70%, 청년 같은 경우는 90%를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도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한도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원 항목에서 추가사항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면 여로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면 기간은 취업부터 3년이나 5년인데 감면율을 이제 박스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 기간이니까 이 부분 취업 기간일 때 요 감면 여기에 취업 기간에 해당되는 사이에 섞할 때 감면율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송리산 씨 있죠. 송리산 씨는 2018년 5월 10일 날 입사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21년에 취업 청년에 해당돼서 90%의 감면을 체킹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면 입력은 이 부분에서 보시면 급여 입력 방식이 있고 연말 입력 방식이 있는데요. 급여 입력 방식은 매 급여 지급할 때마다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이고 연말정산 입력은 기본적인 매월의 급여는 정상적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 때 한 번의 감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리산 씨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했었을 때와 감면을 적용 안 했을 때의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송리산 씨가 감면에 해당돼서 급여 입력 방식으로서 90%의 감면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소득세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고 감면을 받지 않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연말에 감면을 받는다고 처리하게 되면 기본적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이 금액만큼 감면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해서 감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에 감면이 되는 부분이면 요게 10%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10%가 지금 위에 말하는 이 금액과 딱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부분도 중소기업 감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잘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별도로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판단해서 감면을 해줘야겠다, 안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유의를 하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율 적용률입니다. 소득세율 적용률은 여기서 나와 있는 소득세율 적용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해당란에 세액의 120%, 80%의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원천 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체킹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체킹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의 120%,
내지 80%에 대해서 원청 징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킹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째 두루누이 사례보험 여부입니다. 두루누이 사례보험 부분인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한테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게 두루누이 사회보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루누이 사회보험에 해당되면 여로 체킹하시고 두루누이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은 고용보험을 체킹을 하셔서 해당 퍼센트, 그 다음에 연금에 해당되는 해당 퍼센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루누이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적용일의 다음 달에 그달의 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를 했었을 때 그 다음 달에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의 공제 감면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 두루누이 사회보험은 그달에 그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그 다음 달에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납을 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두루누이 사회보험은 잘 보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처에 어쩔 수 없이 뭐 4대 보험을 체납을 하게 됐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두루누이 사회보험을 여러 체크해갖고 공제를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체납이 되거나 미납이 되면 두루누이 사회보험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체킹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